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새해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새해부터 사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건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요. 그로 인해서 2월 임시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중대선거구제까지 끼어들어서 연초부터 대치수 싸움, 이 문제를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신년 기자회견이 이제 없었던 앞으로 이제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도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제 신년 기자회견은 없었고 신년사만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조선일보와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론사를 보지 말고 내용을 봐야 된다 이런 그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보수 색깔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윤 대통령과 또 보수 색채의 언론사가 이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 두 분은 또 어떻게 보셨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다 저런 식의 인터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선택하는 문제죠.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할 것이냐. 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은 이런 인터뷰는 아니지만 특정 무슨 국민과의 대화 이런 거를 특정 방송사하고만 또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런 선택을 할 때 결국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국민들한테 대통령 나름대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그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매체를 선택했다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언론사 선택이요. 대통령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하고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전용기 MBC 기자한테 왔고 출근길 회견하다가 MBC 기자가 소리 지르고 이런 것 때문에 네. 출근길 회견, 이른바 도어스토핑 지금 중단돼 있죠. 네.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을 업무 보고 때문에 안 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하고만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좀 이렇게 기자들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좀 불필요한 오해까지 받는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최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아무래도 좀 성향으로 보면 보수 성향 네. 또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잘못된 걸 좀 철저하게 수사도 하고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설하고 칼럼에 자주 하는 그런 신문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반노조 이런 약간 좀 보수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극우라고까지 비판을 하는데요. 그쪽으로 가는 노선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서 비판하는 시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나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좀 늦어도 신년 기자회견 하면 됩니다. 업무 보고 끝나고 하면 되고요. 또 출근길 회견 다시 또 복구하면 되고요. 또 인터뷰 꼭 신문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죠. 방송사 어디하고 해서 하면 되고요. 제가 지금 한겨레신문 기자인데 한겨레신문도 인터뷰 신청하고 있는데 한겨레신문하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오해를 다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이 아직도 이제 살아 있다고 보시는군요. 가능성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좀 유동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꼭 1월 신년 기자회견은 꼭 1월 초에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그럼 설 직후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가서 해도 그렇게 늦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은 좀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북한의 무인기 용산이 뚫렸다고 국방부가 뒤늦게 시인을 했죠. 국민들의 충격과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확전 불사를 언급하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그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도
또 지지와 우려가 교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무인이 게 굉장히 작아요. 이게 넘어와서 사진을 좀 찍어봤다. 물론 이제 안 오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 이 영공이 뚫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민간인들도 그런 드론 같은 거 많이 날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막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북한의 어떤 그런 의도에 좀 말려드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전제하에 저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가 최우선 과제예요. 그래서 아무튼 국민이 불안해하고 이럴 때 안보를 굉장히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서 좀 강경책을 이렇게 내놓고 뭐 이거 자체는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또 대통령이 이렇게 좀 단호한 자세를 보일 필요도 있고요. 이건 뭐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에요. 과거에 뭐 햇볕 정책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도 햇볕 정책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세 번째가 남북이 이제 교류하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으로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 전 이의 제기할 생각은 없어요. 네. 다만 조금 더 좀 이렇게 단어 선택 같은 걸 좀 신중하게 하고 약간 묵직하게 함으로써 더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이럴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요. 막 국방부 장관 야단치고 뭐 이런 모습이 저 북한에서 저 남쪽을 좀 교란하려고 하는 의도에 우리가 좀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좀 기분 나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 확전 불사 이거 조금 너무 많이 나건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무인기가 침투하면이라는 전제를 붙이긴 했습니다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것도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보수 성향의 안보 전문가들도 이거는 이제 국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먼저 이렇게 뭐 파기할 수 있다, 효력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안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좀 무게 있게 단호하게 이런 태도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만 좀 떼놓고 얘기를 한다면 네. 9.19 군사합의는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미 10차례 이상 위반했습니다. 그리고서도 자기네들 위반했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의해서 이미 저는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남한만 지키는 남북 간 합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이거는 물론 효력 정지 검토라는 것은 아마 남한에서 먼저 이거 효력 우리가 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아마 저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만 떼놓고 보면 저는 이미 뭐 무력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그 나머지는 이제 좀 뭐 의견이 비슷한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남한의 이런 그 이른바 보수 성향의 그 정부가 들어서면요. 북한은 단 한 번도 이 남한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늘 그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단호한 대응 그렇다고 해서 물론 윤석열 정부가 단호한 대응 일변도로 가고 정말 북한과 아무런 대화 시도도 하지 않는다. 이러면 또 이것도 문제죠. 그러나 여하튼 단호한 대응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네. 그러나 이제 이거와 다르게 사실은 투트랙을 써야 되는 거죠.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지 뭐 저희가 짐작하건대는 아마 시도는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북한이 응하냐 응하지 않느냐는 차원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아마 투트랙 방식을 시도하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북한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단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찰 특수본이 이상민 장관은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고 그동안에 이제 그 국조 요 기간
중에서도 이런 정도의 정쟁만 오가는 국정조사라면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열흘이 연장이 됐지만 과연 이 국정조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 이제 증인들도 발언 수위가 보면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거를 느낄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진행됐던 이 국정조사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 국정조사는 이제 어떻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근데 역대 국정조사를 우리가 한번 쭉 들여다보면 네.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예상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정치성을 띠고 있는 주제를 다루는 국정조사는요, 정쟁으로 흐르지 않은 적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과거에 뭐 가습기 살균제 뭐 이런 거는 정쟁과 무관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정말 알차게 그 원인과 대책이 나왔는데 네. 정치성을 띈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라든가 뭐 이런 거 거기 약간 정치 진영 논리가 가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이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정쟁의 확대 재생산이 될 것이다. 당장 강제조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증인들끼리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럼 그거를 누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뭐 결론을 도출하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일주일 정도 지금 연기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열흘 연기한다고 돼 있는데 열흘 연기하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걸 조금 시각을 바꿔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왜 할까요? 국정조사는 일단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그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좀 국민이 궁금하죠. 그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 그게 국정조사입니다. 또 정기적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때는 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국민이 정부를. 네. 그때 하는 게 국정감사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아주 효율적인 조사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정부 당국자들을 불러서 추궁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좀 야단도 치고 뭐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자체에서 뭐 엄청난 새로운 뭐 어떤 사고의 원인, 대안 이런 걸 뭐 발견하고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뭐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런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 당국자들한테는 이게 내가 일을 잘못하면 국회 청문회 나가서 아주 혼이 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알려주는 교훈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시작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연기할 걸로 예상이 됐고요. 마지막에 이제 아마 조사 보고서 채택을 갖고 여야 간에 좀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은 방어를 해야 되니까 정부 쪽 책임은 좀 줄여서 담고 싶을 테고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재 천재가 아니고 뭐 인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부 책임을 많이 강조하겠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국회에서 여야가 잘 합의를 해서 좀 의미 있는 국정조사 보고서 이런 걸 좀 채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이번 사건 말고도 국정조사할 일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여야 간에 너무 정쟁으로 치우치지 말고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보고서를 좀 잘 만들어서 축적을 좀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이 이제 점점 가능성이 좀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대통령이 뭐 쓸데없는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 개각을 할 때가 되면 이상민 장관을 당연히 포함시키지 않을까. 이번에 그 뭐 연초에 개각이 없다고 그 대통령이 이야기를 그건 알 했었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는 거죠. 원래 1월 정도에 개각을 할 것이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다가 네. 그게 이제 자꾸 개각 얘기가 확산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 개각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제동을 걸은 거죠. 개각을 퇴임할 때까지 안 할까요? 아니, 그럴- 올해 연초요?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당분간이라고 했습니다. 예, 당분간. 예, 그 당분간이라는 게 설 지나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좀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개각을 첫 번째 개각을 하게 되면 네. 이상민 장관을 좀 당연히 포함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 저는 이제 당분간이라는 게 이제 네. 언제까지를 얘기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일단 본인이 1월 초에 당분간 개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네. 적어도 집권당의 전당대회인 3월 8일까지는 개각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3월 8일 집권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건 사실 지금 현재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3월 8일 전당대회까지는 개각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한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개각의 선긋기를 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좀 안게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한 차례 국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태원 참사가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워낙 신임이 두터워서 네. 저 사람은 한 5년 장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에 그런 대형 사고가 터졌거든요. 네. 이런 참사가 다시는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거 말고 또 어떤 정치적인 사고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각의 시기를 대통령이 꼭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상식과 공정 이런 걸 좀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그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변수가 있다면은 그 나경원 부위원장인데요.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심 중이라는 상황인데 출마 선언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 자리를 2개나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네. 굉장히 기네요. 네. 또 기후환경대사. 네. 이게 굉장히 묵직한 자리입니다. 이 2개를 왜 줬을까요? 물론 유능하고 일을 잘하시니까 좋겠지만 전당대회 대표로 출마하지 말아달라라는 메시지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도 그 메시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표를 하고 싶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막 1등 나오는데도 많으니까요. 네. 뭐 정치인 또 그런 욕심을 내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 사이에 좀 밀고 당기기, 밀당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죠. 뭐 워낙 뭐 여론조사 지지도도 안 나오고 또 뭐 이제 본인 표현대로 친윤 대표가 되면 좀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아마 불출마했을 거고요. 나경원 전 의원도 아마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는 어쨌든 이른바 김장연대라고 하는 김기현, 또 안철수, 윤상현, 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온다면 나경원, 뭐 이런 분들 중에 누군가 3월 8일에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아마 본인도 지금 나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인도 헷갈리는 걸 저희가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당대표를 할더라도 집권당의 대표라는 게 권력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왜 집권당 대표로서 이번에 내가 당선이 돼야 되느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지금 흔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니 자기가 나오고 싶으면 지금 그 여론 뒷받침이 있지 아니면 당원들 여론조사 같은 거 해도 압도적으로 1등이지 못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울질을 한다?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뭐 담판을 해보겠다. 그 얘기는 이제 뭐 다른 자리 같은 거 좋은 자리가 있으면 뭐 그걸 받고 내가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좌고우면하는 것 자체가 네. 의지가 약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결국 못 나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왜 되거든요. 의지가 약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윤심이 자기한테 있지 않다는 거를 대충 아는 거죠. 나경원 전 의원도. 그러면 자기한테 있지 않은 윤심 그걸 자기가 극복하고 돌파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의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은 못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마지막 화두는 그 연초 들어서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그 선거제도 개편으로 이야기를 이제 그 논의를 옮겨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한 의지로 중대 선거구제
개편을 지금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중대 선거구제를 이제 포함해서 그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 그리고 이게 정말 그 4월까지 앞으로 한 이제 3개월 정도까지 이제 법을 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게 정말 그 실현 가능할지 두 분 생각 또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중대선거구제라는 거는 거의 정치권에는 폭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의원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의원 다르고 영남 의원 다르고 호남 의원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이재명 대표 생각 다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생각 달라요. 자 이렇게 된다면 그걸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다 조율할 수 있을까요? 뭐 3월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고는 하지만 아마 과거의 선거법을 바꾸긴 해야 될 거예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그러나 그거 바꾸는 거에서 더 나가서 무슨 대안을 찾는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짧게 말씀하시는군요. 어렵다. 네. 사실 이 한 주제만 가지고 우리가 1시간 토론해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론 최 의원 말씀대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현재 제도를 가지고 내가 지난 총선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걸 왜 바꾸겠습니까? 본인 당선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던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나도 물론 어느 한쪽에 서 있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가서 나라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정성은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되고요. 네. 또 지금 여야 의원들 중에 정치개혁 모임에서 한 49명 정도가 이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막 연구를 하고 전국을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네. 토론회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자기한테 불리한 제도를 왜 도입하자고 하겠어요. 그분들은 이제 중대선거구제나 이제 비례대표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너무 여야가 첨예하게 갈려 싸우는 게 본인들도 이제 싫은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바꿔보자 이런 선의에서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지금 움직임이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중대선거구제든 비례대표제든 아니면 뭐 또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좀 고치긴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답이 없거든요. 모든 제도가 다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야가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이번에 선거제도를 바꾸는 전례를 한번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선거구제도가 1988년, 무려 35년 전이에요. 그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 총재가 그 정당의 왕 노릇하던 시절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총재들이 만나서 뭐 당을 우지끈 뚝딱 합당도 하고 뭐 깨기도 하고 뭐 정당의 의원들을 다 자기 부하처럼 부렸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재들이 어떤 협상 같은 걸 통해서 정치를 끌고 갔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정당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총재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총재가 없죠, 아예. 정당 민주화 차원에서는 잘 된 일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총재가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데도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대선거구제 얘기했고요. 또 뭐 이재명 대표는 약간 좀 다른 얘기, 그거보다 비례대표제가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어쨌든 양 그 정파의 수장들의 진정성은 저는 높이 사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 좀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 양극화를 좀 완화시켜 보자. 뭐 이런 선의가 있는 거니까 좀 저 이제 언론에 있습니다만 언론이나 학계에서도 좀 열심히 좀 지원을 해주고 싶어요. 제발 좀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그런 기적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0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죠?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안에만 해도 뭐 충분한 거니까요. 네. 지금부터 좀 열심히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뭐 연말에 된 다음에 차차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안에 해서 내년 총선 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올해까지 하면 내년 총선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아니 그건 이제 현행 선거법에는 1년 전에 하기로 돼 있지만 4월 10일까지. 네. 국회가 법 그런 거 실질적으로 잘 안 지킵니다. 이왕 말 나왔을 때 제도를 바꿔서 내년부터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최 의원님.
네, 뭐 국정조사 있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1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공방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정쟁만 보여주는 여의도 정치로 하겠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최 의원님하고 비슷한 한 줄 논평인데요. 지금 경제 어렵죠? 안보 아까 뭐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자꾸 도발하니까 국민들 불안합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야당하고 안 만나니까 더 불안해요. 그래서 제발 좀 이제 연초니까 네. 해가 바뀌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 만나기 싫으면 원내대표 만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야당하고 좀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정책 토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체로 국민들한테 좀 편안한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윤석열 대통령 야당과 만나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이메일 말고 전화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정무수석도 보내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그리고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